안녕하세요, 심심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상실 수업입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옹기니의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한다. 사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슬픔의 5단계인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을 극복하며 삶 속에서 배우게 될 것을 한데 모아놓은 하나의 틀이다. 모든 사람이 매번 이 5단계를 모두 거치지는 않으며 반응이 항상 순서대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또한 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매번 여러 가지 형태로 상실을 경험하며 그것에 반응한다. 이렇게 축적된 상실의 경험은 삶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상실을 부정하는 시간을 갖되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격과 부정의 감정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보호해주는 장치이다.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곧 치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수면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 이른 감정들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분노 그대로를 느끼라. 분노는 사랑의 강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시이다. 타협은 우리가 각 단계를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중간 정거장이 된다. 그것은 강한 각각의 감정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 서로 거리를 갖도록 간격을 만들어준다. 절망을 초대해 난로 앞 당신 옆에 의자를 마련해 다만 함께 앉으라. 슬픔과 공허함으로 인해 당신을 정화시키고 그 순수함 속에서 상실을 바라보라.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지금쯤 상처가 치유되어 있어야만 해 라고 말할 수 없다. 수용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지 종착역이 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 슬픔의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삶의 어느 한 지점에 묶여 있지 않고 계속 아파하며 나아가는 한 우리는 치유될 것이다. 고통을 겪는 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때가 되면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치유될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되찾게 될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는 못하겠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행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슬퍼한 사람이 결코 우리에게 소유된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영원히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며 상실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결코 사라지지 않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부분, 사랑하는 이들의 진정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나아가 정말로 소중한 것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느낀 사랑과 우리가 준 사랑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상실 수업 69페이지입니다. 생각나는 모든 후회에 대해 평온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라.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해본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완벽하고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 순간 삶 속에서 당신은 진실로 최선을 다했다. 때때로 슬픔은 상실을 치유하는 데 방해될 뿐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 치유되는 걸 더디게 한다. 용기를 가지고 감정을 충실히 따라가 그 원인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은 단순한 슬픔일 것이다. 하지만 또한 더 깊은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후회는 슬픔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그것을 실마리 삼아 중심에 이르면 살면서 지금껏 품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슬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치유될 기회를 갖는다. 고인이 된 사랑한 사람을 향해 맴도는 후회들을 살펴보다 말했어야 했던 말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 말을 전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 말을 전하기엔 아직 결코 늦지 않았다. 미안해요. 나를 용서해주면 나도 당신을 용서할게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고백하고도 또 다른 후회가 남는가? 눈물은 슬픔을 해소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며 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놀라운 치유 장치이다. 불행하게도 우린 자주 이 필수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의 방출을 참아내려고 한다.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갑자기 닥쳐온 슬픔에 복받쳤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울음을 멈춰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울기 시작하면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멈추게 하려고 재빨리 자리를 뜬다. 멜린다는 마을에서 명성이 좋은 회계 사무실에 입사한 직원 중 가장 막내였다. 그녀는 그 부서의 부장급 중에 한 명인 존과 결혼하게 되었다. 존은
회사에서 부장직위를 맡고 있는 반면 멜린다는 집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었다. 존은 인사관리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멜린다는 숫자에 강했고 계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녀는 2 더하기 2는 언제나 4가 되는 합리적인 논리를 좋아했다. 결혼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존은 자신이 심장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다. 멜린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두 부부 모두 담배도 안 피우는 데다 음식도 절제하며 운동도 자주 했기 때문이다. 도저히 심장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지만 결국 병은 생기고 말았다. 멜린다는 존의 건강을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받아들였다. 인터넷에서 치료법을 검색하고 정보를 입수한 강의들은 전부 다 참석했다. 존이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갈 때 멜린다는 그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말했다. 여보, 울지 말아요. 우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존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시도했어요. 이젠 충분해요. 멜린다는 존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할 일은 더 있다고요. 가능성 있는 치료법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존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은 놓치지 않게 해줘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침상 위로 앉았다. 존이 말했다. 여보, 울어도 괜찮아요. 나를 봐요. 나도 울고 있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다시는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도 멜린다는 울음을 꾹 참고 있었다. 사람들은 멜린다처럼 한 번 울면 결코 멈출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는 것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물론 그럴 거라고 믿으면서도 울음을 그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알라. 정작 피해야 할 일은 쏟아내어야 할 눈물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흘리지 못한 눈물은 슬픔의 샘을 훨씬 더 깊게 채운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두라. 그러면 스스로 멈출 것이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나면 기분이 홀가분할 것이다.